해고 is happy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가 포함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기능 축소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부 희생자들을 거명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박 대통령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잠시 뒤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초대석에서 김성수 정치문화평론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6.4 지방선거 마포지역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오경환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뉴스바는 지난주 같은 지역 김기덕 무소속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현역 시의원이었던 김기덕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지역 여론과 후보의 자질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인 오경환 후보를 무리하게 단수 공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김기덕 의원은 오경환 후보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 출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당사자인 오경환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여러 외신들이 대국민 담화 내용과 발표 중 박 대통령이 흘린 눈물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예. 담화 내용과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담화가 있기 바로 전 주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 200명 이상을 경찰이 연행했다고 전했고요. 교조통신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사고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죄하고 개혁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책임을 지는 게 아닌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를 보여왔고 비난을 받기 전까지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해외 언론들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도 다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해경이 수색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해체한다고 발표하면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며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들이 대국민 담화에 실종자 수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해체 발표로 망연자실에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 북미를 중심으로 예정됐던 세월호 참사 관련 우리 정부 규탄 시위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미의 동포들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30여 개의 주의 도시들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든 현수막에는 세월호 참사,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예. 이번 시위에는 총 2,0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요. 주로 30, 4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인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 새 의회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인사가 3분의 1이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인도의 깨끗한 정부 옹호단체인 민주개혁연합은 조사 결과 최근 선출된 하원 의원 543명에 34%가 해당하는 186명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전임 임기 때보다 28명이 많아진 거라고 합니다. 민주개혁연합은 543명 중 21%는 살인, 유괴, 강도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살인 혐의를 받은 의원 9명 중 4명,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자 17명 중 10명이 차기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속한 인도 국민당 소속이었습니다. 예. 이 차기 총리 모디 선거운동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 약속이 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개혁연합 관계자는 범죄 연루자가 늘었다는 것은 각 정당이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사람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을 후보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카스트 제도나 종교에 따라 투표하는 인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범죄 혐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예.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 공식화한 이후에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어제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절차가 제대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고요. 자민당의 열린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며 어디를 어떻게 제한한다는 건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민당 출신 정치인들도 이 아베 신조 내각을 비판하고 있다죠? 네.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내각의 집단자유권 추진이 징병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 간사장은 작년 1월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관해서도 아베 총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자민당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도 작년 6월에 아베 총리가 개헌이 쉽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자민당 소속으로 요직을 지낸 정치인들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평양에서는 23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외신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평양시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라고 사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고가 북한에서 최근 일어나는 건설 붐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신문은 북한이 군인들을 동원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도록 재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자 조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심은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에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너무 늦어서 아쉬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라는 데에는 분노 섞인 어조도 담았다고 합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안주현 군의 어머니 김정혜 씨, 한 달이 넘는 동안 부모들의 속은 새카맣게 탔다. 대통령이 부모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분노하고 똑바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자 또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태도, 그리 마땅치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 모인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해경 해체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가 바뀌겠느냐, 만만한 해경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또 김정혜 씨, 안주현 군의 어머니 김정혜 씨는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해경만 해체한다고 될 일인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한편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은 34일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는 실종자 구조 문제를 외면했다라면서 격앙된 어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실종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이모 씨는 담화문에 제일 먼저 책임 있는 구조 활동을 언급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가족들은 공중 분해를 앞둔 해경이 사기가 저하돼서 수색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종자 어머니는 하필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해경의 길을 꺾어 놓느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서 서울신문이 참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빼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비중 있게 전하면서 마치 국가가 개조된 양 나머지 신문들은 그야말로 도배질을 했거든요. 서울신문이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지어 유족의 이런 냉소를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를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오도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가족들, 대통령이 의지 보였다. 총로는 수긍한다. 요 3면에 실은 내용입니다. 유가족 오모 씨 말이 그러한데요. 이제까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오 씨는 말한 대로만 실천한다면 80%는 성공한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도 총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말한 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대선 공약 파기는 말한 대로 실천이 돼서 파기했습니까?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도 힘주어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작년 9월에 있었던 해양경찰의 날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기가 차실 겁니다. 자, 이렇게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제목을 달 때는 대변인의 입장이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대변인 이야기는 없어요. 대변인 이야기는 앞서 소개한 서울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과의 면담 때 우리는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빠져 가족들이 낙담해 있다. 이게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예. 이건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 진도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고요. 예. 오늘 공식적인 입장은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 예. 이거 얼마만큼 이 신문들이 반영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조선일보 34면 김대중 칼럼 보겠습니다. 김대중.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이죠. 예. 대표적인 수구 논객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담화에 없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박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기 위한 글인가 살펴봤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 개조를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개조? 누가 국민을 개조한다는 겁니까? 혹시 대통령이? 사고는 정권이 키우고 개조는 국민이 하라? 놀라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민을 개조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국민을 개조하라. 이게 미개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당면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새마을 운동으로 가능했다면 딸 박근혜가 당면한 인간다운 시대는 국가 개조 운동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놀라운 부분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칼럼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1세기 전 도산 안창호와 춘원, 이광수가 각각 발표한 민족 개조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산 안창호는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이 김대중 씨가 뭐 착각하고 있는데 강산 개조론을 얘기했겠죠. 민족 개조론은 춘원 이광수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광수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기도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은 안창호와 이광수를 동류의 선각자로 묘사합니다. 두 선각자가 제창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의식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 개조론은 오늘 다시 읽어도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쓴 것 같은 절절한 현실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김대중 씨는 이광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광수는 여기저기 해외에까지 나가서 황민화, 일본 국민화 하는 길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외쳤던 친일파 중의 친일파입니다. 예. 수많은 애국지사가 옥고를 치르고 추운 만주벌판에서 죽어갈 때 이광수는 총독부의 비호 아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광수가 선각자라고요? 김대중 씨 정신 나갔다는 표현이 제가 과한 겁니까? 게다가 이광수는 거짓말자라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민족성을 개량하고 조선민족의 내실을 철저히 다지자고 주장했던 바입니다. 민족개조론에서 말이죠. 이런 민족성이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는 이런 민족성이 일제에게 결국 먹히는 구실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한 이광수입니다. 그런 이광수는 나는 민족을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하다가 죽은 이광수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말이죠.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는 거는 본인의 성격 아닌가요? 왜 그걸 민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광수의 주장에 맞닿아 있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자기는 계몽할 위치에 서 있고 남은 계몽당할 위치에 서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그런 김대중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을 국면에는 그가 너무 까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공분을 자아냈지요. 김대중 칼럼. 예, 오늘 조선일보사의 고문입니다. 예, 고문입니다. 고문권 할 때 고문이 아니라 뭔가 자문을 구할 때 하는 고문입니다. 춘원 이광수, 친일파 이광수를 민족 선각자로 묘사한 오늘 칼럼이 오늘 33면에 실렸네요. 이런 건 막말이 아닌가요? 뭐 욕이 없어서 막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자, 다음 기사는 한겨레 1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김대중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말이죠. 예.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서 받은 자료 이걸 공개했는데요. 권희영 교수는 지난 1일자로
한국학대학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권희영 교수는 지난해 친일파와 독재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권희영 교수의 한국학대학원장 임명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장에 임명되고 12일이 지나서 배포한 인사발령 보도자료에서도 전모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의 인사 내용만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권희영 교수는 연구원의 상징적 자리인 대학원장에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 시끄러워질 것이 부담스러워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대학원장 임명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상당히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예. 나의 취임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예. 자, 한국학 대학원에서 일본도 연구합니까? 예. 왜 임명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사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 출신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결정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어디냐?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기 뉴라이트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홍근 의원은 친일 독재 미화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를 몰래 대학원장에 임명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 기본을 안 지켰다는 한겨레의 일면 제목. 예, 눈길이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 형식과 절차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번 담화에서는 대통령 혼자 단상에 서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원맨쇼에 가까웠다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가 개조급으로 나온 혁신안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 조직법 개정 같은 국회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충격요법의 깜짝쇼 형태로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청와대가 결론 내리고 국회는 이걸 처리하라. 국회를 거의 하청업체로 인식하는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또 재현됐다는 거죠. 야당이 세부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 정부 출범 초기처럼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맹 비난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재현될 공산도 크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문제만큼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불퇴전의 각오를 나타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은 물론 각계 전문가나 시민사회와의 토론이나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밀실에서 결정된 방안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왔다는 것도 또 다른 우려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방안들이 누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벼락치기 하듯이 급하게 서둘러 냈습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건너뛰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와 근절 이런 방안을 급하게 쏟아낸 것, 이거 역시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마는 불통 패턴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요. KBS 사태와 관련해서 아마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은 해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의 장을 원천 봉쇄한 거죠. KBS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 보도통제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KBS 구노조, 새노조 그리고 기자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퇴 거부했습니다. 좌파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공정 언론에 대한 요구를 색깔론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서 백운기 국장, 보도국장 며칠 전에 임명된 인물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권오현 KBS 새노조 위원장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이 길환영 사장에 실망해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백운기 국장도 지금 길환영 사장 물러나라 이 입장 아닙니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진 백운기 국장도 그러면은 좌파라는 이야기인지. 한편 길환영 사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두고 KBS 기자협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직종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길환영 사장이 PD 출신이거든요. 예. 방송사 안에서 PD와 기자 사이는 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모든 방송사에서 해당하는 현실이긴 한데 PD와 기자 사이의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사실상 PD 출신 최초의 KBS 사장이 바로 길환영 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시곤 국장을 비롯해가지고 임창건 보도본부장 그리고 백운기 국장 그리고 앵커들 보도본부의 모든 부장들 또 지역의 부장들까지 그만둬라. 이 지금 길환영 사장 물러나라고 앞장서고 있는 데는 이 기자 직군의 그런 KBS 종사자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PD 출신인 자신을 쫓으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왜 PD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팀장급 PD 54명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PD 사장이 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직종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하여간 자기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공색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길환영 사장 글쎄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KBS 구성원 대다수가 퇴진을 압박하면서 길환영 사장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길환영 사장의 거취 결정도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예. 곧 그만두게 할 것이다. 권부가 그런 뉘앙스의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볼까요?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KBS 사장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KBS 노조의 이 사장 출근 저지 투쟁 어제 있었는데 이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뭐 김인규 사장도 그랬고 이병수 사장도 그랬고 정연주 사장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이어서 오늘자 동아일보도 정연주 사장을 끌어들입니다. 정연주 사장은 무엇을 문제 삼았느냐? 인물현대사,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드라마 서울 1945 등을 통해서 정권 편향적 방송을 내보낸 KBS는 정연주 사장 임기 내내 코드 방송이란 비난을 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방송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때는 메인 뉴스에서 이를 축소해서 다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시곤 얼마 전까지 보도국장을 했던 박근혜 정권 아래서 보도국장을 했던 김시곤 국장이 말이죠.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바로 정연주 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아이템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 이런 큐시트를 받아든 사장이 김인규 사장이고 그 이후 길환영 사장도 계속 뉴스 큐시트를 받아들고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랬다는 거지요. 이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 이명박 정권 이후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책임을 묻자니 이게 뭐 새누리당 정권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 같아서 동아일보가 정연주 사장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물타기라는 겁니다. 정연주 사장의 문제점이 길환영 사장의 문제점과 일치할 때 비로소 그 비판은 균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뉴스는 물론이고 일반 프로그램 제작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시곤 국장만이 아닙니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둔 2007년 김인규 후보가 찾아와서
정권에 충성하겠다. 그 정권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이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김인규 씨가 현재 정의원주 사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많다. 내가 확실히 장악을 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지금 정의원주 사장 노조한테 쩔쩔매고 있는데 노조 하나만은 확실하게 장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면서 참여정부 청와대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밝혔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부당하게 뉴스 제작에 개입했던 것이고요. 정의원주 사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조선동아일보가 사장 출근 저지 투쟁한 적이 있었나요? 못하죠. 사장을 상대로 해서 공정성 투쟁 해본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거 한 번 못 해본 것들이 무슨 그런 큰 소리를 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죠. 언론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나? 이 종업원들 같으니라고. 이 정권의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입니다. 해양경찰만 수술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경찰 정보관들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이 어제 지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려고 안산을 출발해서 지인도로 내려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고창 휴게소에 들렀는데 말이죠. 예.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요. 청와대로 항의 방문 갔을 때도 봤던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손짓을 하면서 이봐! 이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이 남성은 밖으로 나갔고요. 유가족들이 뒤따라 나가서 그를 잡아세웠습니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경찰관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단원경찰서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치안 등의 이유로 통행할 필요가 있었으면 왜 안 밝혔겠습니까? 미행한 거 아닙니까? 뒷조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유가족들이 이 정도인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경향신문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집회 시위 진압 방식 어제도 제가 짚었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시위 가담자, 불법 시위 가담자로 몰고는 연행에 갔죠. 4, 5분 만에 해산조차 할 시간 주지 않고 4, 5분 만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는 곧장 붙잡아 갔던 거 아닙니까? 막다른 길에서 말이죠. 경찰의 이런 진압 방식은 불법이라는 지적 당연히 나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지난해 3월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시위가 진행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했고 경찰의 3차례 해산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체증이나 통행 차단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 이름, 막는 목적을 밝히지 않는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명백히 불법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범죄 행위가 눈앞에 있어야만 경찰력이 발동되도록 하는 건데 이 상황들은 그럴만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난 토요일 상황이거든요. 이교회는 또 어땠느냐.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 행진에 나선 시위 참가자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사거리 일대 인도를 막은 겁니다. 집회를 막는다고 인도까지 막는단 말이죠.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력을 인도에 배치해서 차단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인도 역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시위를 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세월호 사고 촛불 행진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는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도 포함된다라면서 불허했지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나치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찰은 정권에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무더기 연행,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을 짚었습니다. 13년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예. 신당동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박모 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서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는 생각에 경찰의 연행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라면서 위축된 목소리로 말하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응했는데 연행 20시간이 넘도록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경찰 보고 그 무리한 연행 아니냐?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데요. 한국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겠다면서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마다않던 딸과 사위 손주들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와 손자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손녀는 살았지만은 엄마,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제주도로 이사 갔다라면서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 어머니, 베트남 출신의 딸이 죽고 사위와 손자는 실종된 상황을 만난 거지요. 한국에 급하게 달려왔겠죠.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트남 여성은 입국 한 달이 되도록 심리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통역도 충분치 않아서 팽목항 현장에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관심에 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국일보 13년의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은 인적 쇄신에 달렸다. 담화가 나름대로 해법을 포괄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적 쇄신 부분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를 담당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 사상 누각일 뿐이다. 모래 위에 집일 뿐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를 질타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과거 정부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에서도 대선 캠프 출신을 임명해서 논란을 불렀다. 이런 인사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지고 국가 개조 차원의 혁신안도 실천력을 잃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마지막 수순은 인적 쇄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쇄신할지 그걸 몰라서 쇄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자, 한겨레 기사 두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가안전처 신설안을 보면은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장 구조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우선 중앙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하달되는 지시를 받아서 구조를 하는 현행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 담당자들에게 실권을 안 주면 이건 보고만 하고 의전만 챙기는 또 다른 안전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는 바다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바다에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해양 강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군안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담화 중에 해경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뒷부분 울먹이며 고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카카. 그런데요, 최혜경이 아니라 최회장 선생님이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기능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문화평론가입니다. 김성수 선생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담화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사실 국민들에게 좀 미흡한 그런 소통의 형태였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과는 참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대책들이 제시가 되었죠. 예. 이런 대책들이 정말 이게 알맹이인가, 그리고 그대로 실천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지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18명이 그때 남은 상태에서, 실종자들이 18명이 남은 상태에서 실종자들 구조에 대한 대책들이 없고, 오히려 해경의 해체 같은 경우는 실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예.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은 당연히 뭐 그런 반응을 내놓겠지요. 진정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 그리고 다마 말미에 그 희생자들 몇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린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워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뭐 대통령으로는 할 수 있을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과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그 희생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물론 그 원고를 읽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들이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희생자 중에서 영웅들의 이름을 갖다 부르는 부분에서 무려 3분이나 이름을 틀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이 저는 또 이제 연극을 오랫동안 연출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저러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더 우선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 보통은 눈물이 흐르면 울컥하는 상황 때문에 말을 잘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예. 끊어서 쉬었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과장되거나 증폭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연기를 할 때나 가능한 일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 그리고 해수부 안행부 기능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이런 계획 밝혔습니다. 해경이 주도하고 지금 해수부 안행부가 어쨌든 현재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거 시기상 적절한 발표였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해경은 멘붕 상태가 왔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해경이 조직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지휘 체계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없고, 그리고 해경이 지금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에서 뭐 해경의 지휘를 제대로 따라서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지금 해경의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원래 오늘이죠. 오늘 그 실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폭주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해경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지금 온 해경의 신경이 실종자들의 구조에 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또 같이 제시한 것들을 갖다 좀 뜯어보면은, 예.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해경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지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쪽으로 권리와 조직 체계가 이양되는 것이지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경이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해경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그 우리들의 해상 안전과 해상에서의 어업 지도라든가 또 그리고 해경들이 지금 뭐 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경의 해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어떻게 보면 수습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언어였긴 하지만 앞으로 실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참고로 진짜 해경이 해체가 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해경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겠고, 그리고 그 각 전문대나 대학에서 해양 경찰 학과가 있었거든요. 이 학과는 다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갑자기 어느 아침에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 해경 해체라는 그런 단어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가족 그리고 특별히 실종자 가족들 구체적인 구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점이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 나왔었고요. 예. 특별히 이제 유가족과 실종자들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담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가족이나 실종자들의 요구 모두 수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수용되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제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률 그리고 특별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당장 꾸릴 수 있다고 해도 예. 그것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지는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묘한 말씀을 그 담화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국회가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원칙적인 언급이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국회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건 아닌가. 그 안에서 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담화를 진행하고 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담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담화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말해놓고도 본인과 또 청와대 참모진 주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상호 모순적인 언급이 이거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청와대가 조직상으로는 컨트롤 타워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번에 특히 KBS 사태를 통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있는데 청와대나 혹은 일을 잘못한 그런 어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피아와의 척결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관피아와의 대결,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피아와의 대결에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 이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공기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인께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 낙하산이 가장 많은 정부예요. 이건 연합뉴스 기사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 중에 절반이 낙하산으로 들어갔고 예. 그중에서 특히 전문가들의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국민 사과가
표현되는 언어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사과에는 그 정말 처절한 자기의 통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통회는 없지 않느냐. 그야말로 사과만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알맹이에 대한 특히나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관피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스스로 그 낙하산을 50% 이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관피암을 척결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 있고 자기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의 그 어떤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개각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그렇죠. 민경욱 그 청와대 대변인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돌아온 후에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은 했습니다. 그 시기를 놓고 6.4 지방선거 이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적 쇄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유착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의심스러운 그런 인사들 그리고 또 무능함을 아주 절실히 드러낸 그런 인사들이 내각을 계속 책임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인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단체에도 충분히 그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 그 내각의 총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는 내각 총사퇴 같은 경우는 여권의 아주 주력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아랍에미리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6.4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시간을 또 놓치는 거죠. 사고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그 사고의 핵심 원인들과 또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적 쇄신과 확실한 그런 관련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 대통령이 담화 말미에 특별히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 그리고 청해진 회원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만 본다면 어떤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정도로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책임의 소재를 책임의 크기를 정부보다는 선사 또 유병헌 씨 일가 쪽에 좀 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원파와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세모 전 회장에 대한 그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그런 그 부분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자, 사고는 참사는 이 부정한 기업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사 이후의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충분히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희생자,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책임이 정부에 여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정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면은 분명히 유병헌 일가에 대한 그리고 또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부에 대한 아주 준엄한 그런 비판들과 또 책임 그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비도덕한 그런 운영을 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청해진 해운뿐이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뒤로 배당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회사에 자기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 회사를 갖다 쏙쏙 빼먹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몇 가지 회사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도 있고요. 특정한 외국계 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런 부실한 상태죠. 그러면서 나라 돈을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은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청해진 해운 같은 회사가 다시는 자리를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말씀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은 이번 사고에서 절반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하지 못한 최소한 38분에서 최대로는 120분 사이에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냥 철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책임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김성수 정치문화평론가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경환 후보를 연결했습니다. 뉴스바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지역구 김기덕 시의원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시의원이었던 김기덕 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갈이 공천을 명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는 오경환 후보를 단수 공천으로 내집꽂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경환 후보의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포사 선거구의 오경환입니다. 예,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오 후보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 출신 인사라는 그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네. 사실인지 여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공천 탈락에 대한 조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는 아무런 그런 연관성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제가 야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야당 출신이고요.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요. 2010년도에 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구청장 25번 중에 21명이 민주당이 됐고 시의원 70%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시의회가 시 집행부한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을 야당 몫으로 했고요. 그때 대표적인 이제 야당 의원이 신원철, 박웅기, 오성록 의원 등이 야당하고 협의 창구로 저를 추천했고요. 예. 시 집행부도 역시 의회하고 대화 통로가 필요해서 저를 계약직 정책 전문용 계약 학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협의 창구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탈당을 했고 공무원 계약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복당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건 서울시가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서울시가 채용을 해서 서울시, 당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서울시 의회와 네. 당시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아시겠지만 2010년도 무상급식 문제가 이제 굉장히 대립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인가라는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 협의 창구로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에 주민 투표로 가면서 결렬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중재한 거, 협상 창구에서 역할을 한 걸 보면은 촛불 집회로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시민 10여 명이 그 하이쇼 페스티벌 방해로 인해서 3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그래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연대의 안진걸 팀장과 시의회의 박웅기 의원과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의한 적이 있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때 대학생 일반 시민이었는데 상고를 포기하고 원만하게 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일종의 좀 정무보좌역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비서실에 시장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실이 있습니다. 예. 정무부시장실에서 일을 했고요. 역할은 시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창구였습니다. 예. 물론 당적을 바꾸거나 또 정당에 몸 담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당적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또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에 시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 편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악의적인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인데요. 예. 우리가 남북 간의 극한적인 대립 하에서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창구가 있고 그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중에도 메신저가 있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로 복당을 했고요.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민주통합당인가요? 출마했는데 제가 경선 캠프에서 팀장 역할을 했고요.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된 이후에도 문재인 후보의 시민 캠퍼 동행 1팀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은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야당에서 그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거쳐서 계속적인 야권에서 또 진보진영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오세훈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을 내리꽂았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 공천의 결과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이 오 후보님이 안철수계 인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 정치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에서 민주계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세력이 들으면 새로운 세력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예.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열린우리당 후보였고 민주당에서 후보 경선을 해서 상대 후보에 이제 탈락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개혁 공천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후보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뭐 상대 후보께서 2002년도에 새정치 민주당 경선을 했었어요. 시의원. 체육관 경선을 했는데 거기서 상대 후보가 김기도 후보가 경선에 졌어요. 그래서 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한 거죠.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해당 행위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후보한테 어부지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공천에서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후보 자격 배제 기준을 명확하게 중앙당에서 세워놨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렴치범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3회.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자. 그래서 경선불복과 선거법 위반이 후보 자격 배제 기준입니다. 예. 거기에서 상대 들어간 거죠. 김기덕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우리 오 후보님께서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하기 이전에는 그 안철수 신당 쪽에 계셨습니까? 통합당 이전에는 안철수 신당에 적을 둔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적을 두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일을 하신 건 맞고요.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서울시당 창당 발기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예. 네, 거기에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서울시당 창당 발기인으로 들어갔죠. 새정치민주연합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안철수 쪽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 안철수 신당에 활동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은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후보가 경선 불복, 탈당, 해당 행위 경력이 있지만은 예. 오경환 후보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열린우리당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형식과 내용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개혁적인 공천의 대상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서 참여한 분들도 저를 인정해 준 거고,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서울시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아니면 출신들이 다 후보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예. 극히 일부가 한두 명이 뭐 단수가 됐다든가 경선을 해도 대부분 민주당 출신의 출신 인사들이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서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극히 일부가 이제 그 개혁 공천을 한 이름으로 단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볼 때 뭐 몇 프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민주당 출신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당 공심위가 그 결과를 내놨는데 결국은 네.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 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절차를 잘못하신 거고요.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부딪히면서 정치적인 힘의 결과물로 어떤 데는 단수, 어떤 데는 경선, 어떤 데는 보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요. 예. 그 공심에서 1차 결정이 재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공천심사 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는 이제 후보의 자질, 그 다음에 재심을 신청한 내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치적인 힘의 세력 관계보다는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심의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중앙당의 후보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 경선 불복과 탈당과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준 거고요. 거기서 인용돼서 단수 후보로 저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한 거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예, 저를 단수 후보로 해준 거죠. 예, 그럼 재심 요청은 오경환 후보께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덕 후보가 과거 전력 중에 탈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한 이게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다. 그러니 재심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오경환 그렇습니다. 후보가 제기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탈당이 아니고요. 서강대학교 체육관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경선을 한 투표였어요. 경선 불복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넘어갔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측, 그다음에 안철수 측보다는 민주당 측의 최고위원들의 정치력이나 로비 발언권이 엄청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재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한 문제 제기를 받았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준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 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경환 후보가 마포구에서는 휴지 한 조각 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포의 지역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2010년도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후에 이제 생활 문제로 직장 생활을 좀 해서 지역의 활동에 최근에 있어서 소홀한 점은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그러나 성미산 공동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회자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제가 초기
승리산 공동체의 공동육아나 승리산 지킴이나 그다음에 생태공원 만드는 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승리산 공동체의 시민사회단체로 해왔었고 1.2누리당 후보로 활동했고 2010년도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난지도 골프장을 가족 공원으로 만드는 활동, 그다음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 문제, 영양평가 문제, 그다음에 발전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한 문제, 그다음에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지상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연남동 주민들과 성산동, 중동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번 협의도 하고 갈등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거는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예, 나름대로 마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물론 광역으로 간다면 광주광역시장을 지금 전략 공천했고요. 여타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천한 후보들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략공천,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와 안산인가요? 두 곳 정도를 전략공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심사를 통해서, 후보가 단수가 되든 경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공천, 전략공천은 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 구청장의 70%가 민주당 출신이었고, 시의회 마찬가지. 수도권의 모든 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70% 정도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과정에서 여러 분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국민들한테. 개혁 공천이고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피의를 수혈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가감히 30%, 40% 물갈이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낸 거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적인 공천 과정은 혁신공천, 개혁공천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광역의원, 구의원, 기초단체장 후보의 강천에 관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 정도는 직접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최고위원회,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하고요. 혹시 안철수 몫으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이렇게 꼽았다, 이런 거는 대단히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안철수 대표님의 책임이다, 김한길 대표님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양 세력이 혁신해내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통합한 이후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채워지지 못한 이런 부분의 책임이지,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좀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안철수 쪽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안철수 대표 출신의 사람이기도 하고, 예. 김한길 대표 출신의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형 후보의 전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동행팀장을 했고요. 오랫동안 민주당 활동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세력을 또 개혁적인 공천을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안철수 세력의 도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쪽에 인정도 받았고요. 예. 마포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새로운 인물 나왔네? 공부도 많이 했네? 지역 활동도 많이 했네? 이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부지리를 통해서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호 2번 오경안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그래도 당이 결정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당을 뛰쳐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네. 예. 김기덕 후보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협조도 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면이 있었던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예. 네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뭐 경쟁하시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포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경환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은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공천에 관련해서 사실상 좀 보복 공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예. 그 당사자인 오경환 후보의 반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